리버만 하우스가 지금 구글에 검색을 하면은 두 가지가 나오는데 리버만 하우스 빌라로 해갖고 반제 쪽에 하나가 나와요. 그리고 리버만 하우스 베를린으로 쳐야지 이제 이 복원된 건축물이 나옵니다. 일단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이제 그 개념적 복원, 컨스트럭션, 개념적 건축 복원의 예시 중에 하나로 하우스 리만이라고 하는 건축물이고, 이 건축물을 복원한 건축가는 조셉 파월 클라이후제라고 이제 합니다. 일단 개요를 살펴보면 리버만 하우스는 최초의 프리드리히 아우구스트 슈툴러에 의해서 부터 1846년까지 설계되고 지어집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부 다 이제 파괴가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재건축이 시작되는데 재건축을 진행한 건축가는 조셉 파울 클라인 휴제라고 이제 하고요. 당시 의뢰자는 라이니셰 히포테이켄 방크에서 이제 의뢰를 하게 됩니다. 재건축 기간은 1992년부터 1999년까지, 그리고 건축 면적 4,000제곱미터, 비용은 1,500만 유로, 약 1,500만 유로가 사용되었습니다. 위치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일단 여기가 브란덴부르크 투어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 앞에 이제 파리서 플라츠가 있는데, 이 파리서 플라츠에서 브란덴부르크 투어를 딱 바라봤었을 때 오른편에 있는 게 하우스 리만이고 왼편에 있는 게 하우스 썸머입니다. 이 두 개의 건물이라고 이제 많이, 거의 모습도 비슷하고 거의 대칭을 이룬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일단 건축가 조셉 파울 클라인 휴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면 그는 1980년대 베를린 도시계획을 선도했던 이제 건축가입니다. 이 건축가의 기본 원칙이 비판적인 복원, 크리티셜 레컨스트럭션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이제 만드는 당사자고, 현재 이 4장 이후에 부록에서 한 예시를 이제 다 때 또 이 비판적 복원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통일 후에 무엇보다도 이제 파리서 플라츠가 비판적 복원 원칙에 따라서 복원되었고, 독일 국경 부근에 이제 파괴된 역사적 도시공간 또한 이제 복원이 되게 됩니다. 근데 클라인 휴즈에 의해서 재건된 이 쌍둥이 빌딩, 이제 하우스 솜머와 이제 하우스 리만은 콘크리트로 이제 재건축되었고, 이는 비판적 복원의 원칙을 따른 게 아니고 개념적 복원의 원칙을 따라서 복원되었습니다. 이 최초의 건축가인 프리드리히 아우구스트 슈툴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면, 프라이서 플라츠가 이제 1892년에 칼 프리드리히 쉰켈에 의해서 바로크 양식의 고전주의적으로 이제 설계가 됩니다. 브란덴부르크 토어의 양쪽에 이제 쌍둥이 빌딩이 1844년부터 47년까지 쉰켈의 학생이었던 프리드리히 아우구스트 슈툴러에 의해서 이제 설계가 되고 지어지게 됩니다. 당시 의뢰자는 이제 시의회 의원인 칼 아우구스트 솜머였다고 하고요. 이 칼 프리드리히 아우구스트 슈툴러의 그러니까 당시의 대표적이 아니고 지금 현재 대표작으로서 뽑을 수 있는 게 노이에 뮤세움, 베를린에 있는 노이에 뮤세움입니다. 프리드리히 빌헬름 4세의 건축물을 대부분 많이 담당을 했다라고 이제 써져 있습니다. 1842년에
황제의 건축가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얻게 됩니다. 슈틀러는 고전주의와 또 역사주의 사이의 건축가로서 이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이를 잘 나타내는 건축물로서 성 바르톨로메 성당 그 건축물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건축물을 보면은 고전주의와 역사주의 사이의 건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생이 마감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1800까지 베를린 건축 아카데미의 수장을 역임합니다. 먼저 하우스 리만을 일단 살펴보면 하우스 리만은 메자닌층을 갖춘 3층의 건물로서 평지붕으로 마감되어 있고 주철 난간으로 이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메자닌층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한국의 복층 형식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천장고가 높기 때문에 중간에 복층 같은 그런 층 하나 더 내고 한쪽은 바닥부터 천장까지 다 뚫려 있고 한쪽은 층이 나눠져 있어서 이제 위아래로 사용이 가능한 층 그런 거를 이제 메자닌층이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1층하고 2층은 직사각형 창문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3층은 아치형 창문으로 그리고 정면 파사드는 입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브란덴부르크 문 쪽에 이제 인접한 축, 현재 보고 계시는 이 축의 3층부 얘는 드라이어 카데라고 하는 한국말로 이게 뭐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트리플 아케이드라고 저는 이제 찾았는데 용어를 이 트리플 아케이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건축 이 건물의 소유자였던 루이스 리만은 1857년에 이 있는 이 저택을 인수를 합니다. 그리고 1892년에 그는 그의 아들인 막스 리만에게 이 건물을 이제 상속을 해줍니다. 광장의 반대편에는 프로이센 예술 아카데미가 이제 있었고 이 아카데미 회장으로서 리만은 아주 큰 성공을 거둡니다. 근데 리만의 말년은 이렇게 그리 좋지 않았다라고 써 있어요. 1933년 1월 30일 그는 창문에서 나치의 횃불 행렬을 보았고 집의 문을 걸어 잠궜다라고 이제 서술되어 있습니다. 히틀러가 권력을 장악하고 유태인들에 대한 이제 박해가 시작되면서 그의 삶의 마지막 몇 년은 집에서만 이제 보내게 되었고 그의 아내는 이제 추방 직전에 자살한 채로 이제 집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하우스 리만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이제 파괴됩니다. 1945년에는 남은 잔해들이 이제 철거가 됩니다. 브란덴부르크 투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심하게 손상은 되었지만 굳건히 버티고 이제 서 있을 수 있는 정도는 되었고 당시 그 서쪽 그 베를린의 동쪽과 서쪽을 나누는 그런 이제 상징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1989년 11월 9일 통독이 되면서 사람들이 이 주변 벽에서 이제 춤을 추었을 때 다시 통일의 상징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 리만 하우스는 제2차 세계대전에 완전히 파괴되었고 1945년 이후 폐허가 전부 다 이거 제가 했죠. 네. 이제 리만 하우스의 복원을 살펴보실 텐데 리만 하우스의 재건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이 광장 전체의 비판적 복원 과정 당시에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조셉 파울 클라인 휴제가 현대식 건물로 이제 설계를 했고, 이전 건물에서 여러 가지 설계 방식을 가져와서 재구성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저택에 이제 평면이 복원이 되었고, 건물의 방향과 구조, 그리고 건물의 방향과 구조가 이제 기존 건물과 일치하게 복원이 됩니다. 그리고 또 건축 면적, 정면의 3단층, 그리고 메인층, 난간, 그리고 창의 대칭, 그리고 처마 장식, 그리고 처마 장식 등이 이제 과거의 건물과 일치하게 모두 재현됩니다. 이 건축 자재로서 흰색 포르투갈 사암이 사용이 되었는데, 이 포르투갈 사암은 브란덴부르크 문의 사암과 조화를 이룹니다. 이렇게 두 개의 건축물이 조화를 이룸에도 불구하고, 이는 이제 고전주의의 건축물이 아니고 100% 현대주의 건축물로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상층의 창문을 이제 보면은 층고가 좀 낮음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최상층은 역사적인 이제 메자닌 층으로 복원되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알 수 있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외관 장식은 필수 요소만 남기고 전부 다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봤었을 때 아주 심플한 단면을 볼 수가 있고요. 지하실 바닥에서 수평으로 흐르는 중공 그루브와 그리고 바다 처마장 개별 요소를 통해서 다른 건축가의 건물과 비교를 할 수 있다라고 책에 서술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따로 그러니까 사진이나 이런 걸로 발췌해서 구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따로 이 PPT에는 넣어놓지는 않았습니다. 클라인 요새는 그 슈톨러가 설치한 그 3방향 아케이드를 또 똑같이 이제 재현을 합니다. 근데 슈툴러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이제 곡선을 이루는 창문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었는데, 현재는 그냥 세 개의 프레임으로 구성된 직사각형 창문으로 이를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외관 기존 건물과 이제 뭐 복원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복사가 아니고 번역되었다, 전반적으로 재구성되었다라고 평가되어집니다. 이제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이 됐던 구문이 이 구문인데, 조셉 파울 클라인 휴제는 이 리만 하우스의 개요, 그리고 질량, 윤곽 및 외관은 전부 다 일치하나 모든 다른 세부 사항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클라인 휴세만의 공식적인 언어로 이 역사적인 건물을 번역한 것이다 라고 이제 평가되고 있습니다. 외부는 개념적으로 이전 건축물의 모델을 기반으로 했지만, 이제 내부의 레이아웃 같은 내부의 이제 레이아웃은 모듈식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는 완전히 재설계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클라인 휴즈는 하우스 썸머에는 그냥 객실로만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고 계시는 이 사진이 하우스 썸머입니다.
네, 여기 책에서는 객실로만 구성이 되었다, 그러니까 방으로만 구성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내부 사진을 제가 구할 수가 없어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했고요. 그리고 이 하우스 리버만을 그 내부 인테리어를 한 디자이너가 마르깃 마그릿 프라이츠라고 이제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내부의 인테리어를 모든 인테리어를 담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책에는 이제 어떤 한 방에서 재건된 벽난로는 유명한 화가를 떠올리게 한다라는 구문이 있었는데 제가 그 내부 사진을 찾다가 보니까 이쪽 부분에 약간 뭔가 그런 벽난로 같은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이 사진은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그 하우스 리버만은 예술적,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를린의 주요 랜드마크인 이 브란덴부르크 투어와 바로 인접해 있고 슈틀러가 브란덴부르크 그 투어의 처마 높이를 기준으로 이 건물의 높이를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 자체가 현재 보고 계시는 이 파리스 플라츠와 아주 잘 어울린다. 파리스 플라츠와 이 브란덴부르크 투어와 상당히 잘 어울린다라고 예, 평가되어집니다. 그리고 클라인휴세는 건물이 복원되는 그런 성찰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현대의 주체성을 포함을 하고 있고 과거의 역사도 또한 간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복원 당시 많은 제한이 있었다라고 써져 있는데 클라인휴세는 이 양쪽 쌍둥이 건물을 통해서 얼마만큼 고품질로서 이제 복원을 할 수 있는지를 예, 입증했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하우스 리만은 역사적인 건물을 업데이트한 것이다 라고 예, 평가를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클라인휴세의 베를린 박물관 프로젝트가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 함부르크 바노베도 이런 그 개념적인 복원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니 궁금하신 분들은 그 함부르크 바노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네네. 이게 어쨌든 2차 세계대전 때 다 파괴됐다가 다시 지은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는 항상 이런 프로젝트를 보면 이제 궁금한 게 뭔가 이렇게 파괴되었다가 좀 흔적이 남아있고 뭐 일부만 파괴돼서 다시 재건한 프로젝트는 그걸 재건하는 데 있어서의 의미가 되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네. 거의 다 파괴됐다가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다시 또 만들어낸 거잖아요. 똑같이. 혹은 뭐 네, 평면을 네. 그러니까 완전히 네. 똑같진 않지만 평면을 유지한다든지 아니면 저 높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높이를 유지한다든지 하는 어떤 그런 굉장히 보수적인 제한 네. 조건을 두고 그거를 어쨌든 다시 똑같이 그냥 복제해 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한 혹시 설명 같은 게 있었나요? 이 책에서? 아니요,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지는 않았었는데, 저도 이거를 계속 찾아서 보면서 이제 의문이 들었던 게, 만약에 그 정도로 고증을 하고, 예전에 남아있던 그런 평면이나 아니면 외관이나 이런 거를, 똑같이
좀 보수적으로 복원을 했다고 하면 이거는 개념적인 복원으로 보는 게 아니고 고고학적인 복원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점이 들었어요. 근데 그거랑 틀리게 일단은 콘크리트 건물로 지었고 아예 외형은 거의 기존 건물의 외형을 따왔지만 이제 짓는 재료 자체는 아예 현대식 건물의 모토로 이제 따온 거죠. 그래서 그거 자체는 이제 고고학적인 그런 방식이 아닌 해석적인 해석적인 그런 복원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이제 서술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맨 뒤에 이제 나왔듯이 외관 같은 경우는 거의 1대1로 거의 복사를 한 것처럼 되게 많이 똑같이 복원이 되는데, 내부는 제가 사진으로서는 확실하게 좀 차이점을 어떻게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내부는 완전히 재설계됐다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고고학적인 그 복원이 아니고 해석학적인 복원이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네요. 뭔가 저는 복원이라는 프로젝트, 그러니까 복원에 대해서 그냥 전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좀 진보적으로 생각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루는 어떤 이 바이슈필드, 그러니까 예제들 이런 것들을 쭉 보다 보면서 항상 드는 생각인데 왜 굳이 다 저렇게까지 해서 복원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뭔가 잘 납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역사적인 고증을 거쳐서 이게 엄청난 가치가 있고 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게 어떤 저러한 어떤 제한들이 있고, 그리고 그거를 다시 복원해야 되는 건 뭐 이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다 부셔진 건데 그거를 똑같이 짓는 게 왜 중요하냐, 잘 모르겠어요. 왜 중요한 건지. 뭔가 너무 한국 사람이라 그런가. 제가 다음 주 발표하는 게 이거 다음 내용이거든요. 같은 조셉 플라이웨스 이 사람이 한 이론을 바탕으로 한 크리티시의 레콘스트럭션 하는데 그거를 다 읽어보지 않았지만 좀 읽어보니까 당시에 그 1987년 그 베를린 이바 그 건축 전시회 있을 때 그 당시에 이 사람이 그 말하자면 주도적으로 이런 도시 복원론 혹은 건축 복원론을 이제 한 건데, 근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게 획기적이었대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전쟁이나 이런 혹은 산업화로 달라진 도시 조직을 과거로 회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우리의 역사를 말해주고, 우리의 말하자면 아까 슈텐펠 그 마리엔 킬시 나왔던 것처럼 슈텐펠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 봐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상도가 추천해주는 아무튼 그런 책도 있고, 막 유럽 건축가들이 어떻게 역사 생각하냐 그런 것도 있고 하지만 내가 언제 느끼기에는 뭔가 그때 나온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은 막 옆에 있는 건물에 뭐 첨화선을 따오고 또 옆에 있는 뭐 물에 그런 수직선 이거에 뭐 간격을 따오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도 저도 그 문화재 옆에다 하나 설계를 하는데, 그 문화재가 엄청 대단한 문화재는 아니고 그냥 그 동네가 그냥 옛날 건물 있는 지역이라 문화재라고 하는 건데, 근데 창문 간격을 지켜야 돼. 근데 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보수적이거든. 그러니까 되게 별거 아닌 거라도 되게 굉장히 사소한 요소, 혹은 그 건물이 역사적인 어떤 가치를 갖지 않더라도 그런 것들을 되게 설계할 때 노이바우를 하거나 뭐 레컨스트럭션을 할 때 하는 태도 자체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파괴된 거고, 그리고 아까 형이 말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약간 나는 의문이 들었던 게, 저게 파괴된 것도 어쨌든 역사의 한 부분인데, 우리가 그거를, 그러니까 파괴된 것도 역사의 한 부분인데 그거를 다시 똑같이 지어낸다는 것 자체가 뭔가 그 파괴됐다는 역사적 사실을 좀 반하는 행위라고도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르겠어. 뭐 어떤 논의가 있어서 이거를 결국에 다시 복원을 해야 된다, 똑같이 복원을 해야 된다, 어떤 그러한 규범들이 만들어졌는지. 개인적으로 생각했었을 때 만약에 전부 다 파괴가 되고 이 부지 자체에서 그 파괴 흔적들이 다 철거가 됐다.
그리고 도시 자체를 이제 다시 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여기다가 무슨 건물을 다시 하나를 올릴 그런 필요성이 대두되었을 때 그냥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할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신축을 하느냐, 아니면은 기존에 있던 건축물을 복원을 하느냐. 근데 당시에는 그냥 아까 뭐 세진 씨가 말했듯이 역사적인 것을 이제 복원하는 추세가 있었고, 그래서 아마 외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과거로 한번 회귀하는 차원에서 복구하는 그런 결정이 내려졌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판단으로 하지 않았어요. 네, 당시의 판단으로. 저도 방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두 가지 생각이 떠올랐는데, 한 가지는 좀 자의적인 해석일 수도 있지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건축 장소에 대해서 의논을 했을 때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의 중요성이 있느냐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다 부셔졌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이 건물이 갖는 의미가 뭐 충분히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쉔켈이 어떻게 보면 운터덴 린덴의 전체적인 조성을 했고, 그의 후계자인 그 이제 슈툴러인가요? 이름이? 어구스트 슈툴러가 어떻게 보면 그 흐름을 이어받아서 작업을 한 거니까 전체적으로 건축 양식적으로도 통일성이 있는 중요한 건물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인 배경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을 거라는 생각 한 가지가 들고, 한 가지는 이제 도시의 그 컨텍스트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파리즈 플라츠라는 걸 라거 플란으로 이렇게 만약에 본다고 하면 그 도시의 그 모양 자체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또 들고, 그래서 지금 저런 이렇게 닫힌 구조의 건물, 그리고 그 브란덴부르크 토어와 이제 옆에 어떻게 보면 연결이 돼 있는 저 정도의 그런 컨텍스트라면 충분히 복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두 가지가. 근데 그 시대가 진짜 좀 달라서 그랬던 것 같은 게, 지금 노틀담 성당 그 불탔는데 그거 레컨스트럭션 하는 과정에서 그 공모전 했는데 거기서 공모전 제출한 안들 보면은 이것처럼 똑같이 원래 있었던 모양 그대로를 재현하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다들 뭔가 거기에 어떤 현대적인 의미 혹은 뭐 새로운 거를 부여하려고 하지, 이렇게 똑같이 막 하진 않으니까. 이게 근데 관점의 차이일 것 같은데, 저는 충분히 이게 많이 개념만 남겨놓은 복원이라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기존의 건물하고의 그게 제가 최근에 방문했을 때 약간 우연히 보게 됐었는데, 뭐 이렇게 대단히 오래된, 그러니까 그 당시의 건축 양식을 완벽하게 가진 건물이라는 느낌보다는 그 옆에 브란덴부르크 투어와 이제 잘 어울리는 느낌? 그러니까 뭐 색이나 전체적인 그 처마의 그 끝이나 뭐 그런 것들이, 네, 그래서 되게 최소한의 개념들만 가져왔다는 생각도 일단 들고, 한 가지는, 그리고 최근에 그 복구한 슐로스 있잖아요. 베를리너 슐로스. 네. 그거에서 볼 때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리컨스트럭션의 뭔가 뭐 경향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뭐 말하자면 프랑스 같이 이렇게 좀 더 실험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되게 보수적으로 진짜 완전 역사적 사료에 근거해서 그냥 복원을 할 수도 있다. 물론 그 한쪽 면은 완전 민자로 복원을 하긴 했지만, 슐로스 그 강쪽 파사데는, 그 나머지 파사데는 완전 그 하듯이 이제 복구를 해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또 이 정도의 복원은 완전 진짜 개념만 남은 건축 복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관점에 차일 수 있겠다. 나는 완전 반대로 생각했으니까 그럴 수 있겠네. 저는 성룡 씨처럼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최소한의 개념만 남긴 현대 건축물이구나라는 생각. 실제로 가서 보면은 아마 그 사용된 재료도 그냥 콘크리트로 돼 있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건물하고 되게 이질적인데
당시의 외관을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따서 이제 재해석해서 지은 복원이구나라고 하는 거라. 만약에 노트르담이 독일에 있었고 독일에서 그거를 복원을 한다고 하면은 과연 지금 프랑스에서 진행한 것처럼 좀 창조적인 그런 도전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도 약간 의구심이 좀 들기는 해요. 제가 봤을 때 독일은 약간 보수적인 성향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예, 창조적인 것보다는 역사적인 그런 외관이나 아니면 그런 스타일을 조금 더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복원이 더 뽑혔을 가능성이 클 것 같다라는 예,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다양한 복원 관점이 있는 게 재밌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독일이 특히 좀 다양하게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어떤 이론이 먼저 나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이 복원하는 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이 크리티시에 이런 게 아니라 뭔가 파괴된 거 그대로 놔두는 거, 완전히 새로 복원하는 거, 뭔가 중간에 거를 지점을 찾는 거 이런 게 다 병렬적으로 이렇게 있어서 로마나 그런 데 가보면은 그 뭐지? 화산재로 뒤덮인 그 도시 있잖아요, 남쪽에. 폼페이 이런 네. 경우 보면 그냥 복원이라고 뭐 너무 규모가 크기도 하지만 복원이라는 게 뭐 딱히 일어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놔두잖아요. 그 로마 시내 가도 그렇고. 그래서 확실히 그 프랑스나 독일 그 이탈리아나 독일 연이 확실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폼페이는 그런 복원이라기보다는 좀 더 보존에 가까운 개념이겠네요. 어떻게? 보존, 모르겠다. 보전. 모르겠어. 슈트. 네, 되게 재밌었던 게 보존. 저는 이 두 개의 건물이 어떻게 보면 쌍둥이 건물인데 여기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이 그 아티카가 서로 다르게 복원이 돼가지고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눈에 띄었어요. 왜냐하면 나머지 부분은 되게 다 비슷하거든요. 근데 딱 봤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처마라고 하나요? 아티카를?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맨 위쪽에 머리 부분이 다른 게 되게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파라펫이라고 합니다. 파라펫.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그 네, 옥상에 맞습니다. 그 띠 이렇게 둘러지는. 그러니까 윗부분. 그러니까 그 이렇게 튀어나오는 부분. 네, 이렇게 옥상 위로 살짝 올라가 있는 부분. 네. 한국에서는 혹시 게짐스를 뭐라 그래요? 게징스가 뭐예요? 처음 들어보는데. 수평 돌림띠. 수평 돌림띠? 그럴 것 같아요. 저기 방금 말한 거 바로 아래 이렇게 약간 돌출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바깥쪽. 파라펫 이렇게 두르는 거예요? 네, 돌림띠. 네. 저는 게심스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파라펫만 알아요. 파라펫 영어로도 파라펫이라고 하지 않아요? 파라펫이 영어 아닌가? 맞아요, 영어예요. 그러고 보니 독일어로는 저런 평지봉을 설계한 적이 없어가지고 뭐라 하는지 모르겠네. 제가 알기로는 저걸 아티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그냥 브리스 밸런스 이렇게 하네. 네? 한국 8번째 거 잠깐 켜주실 수 있어요? 8번째. 네. 그러니까 저도 약간 상도랑 비슷한 수준의 불편함을 느꼈던 게 뭐냐면은 난 불편하진 않았어. 그러니까 조금 약간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 당시에
뭐 어떤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졌고 건축적인 요구가 들어와서 그거에 부합하기 위해서 저런 인면을 형성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제가 지금 저 건물을 다시 설계한다고 생각하면은 저 아케이드에 저 세 개로 분리되어 있는 창 있잖아요. 왼쪽에 형성되어 있는 3분할 된 창. 네. 저거에서 그 세로 띠창도 다 뗐을 것 같아요. 그냥 전창으로 만들었을 것 같은. 드라이아카드 네. 요 부분. 그게 예. 차라리 그거를 그냥 전창으로 하나의 창으로 만들었으면 훨씬 더 세련됐을 것 같은 느낌이. 왜냐하면 그 당시에 어쨌든 좀 외부 질서가 되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장식적으로 그 공간을 겉면에서 표시를 했다면은 현재는 어쨌든 그 건물 내부도 다 새로 리노베이션 되었고 그 아케이드의 개념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전창으로 튀어놓는 게 현대적인 개념에 더 맞지 않나. 그러니까 어쨌든 이 인면 자체도 그 과거에 있는 그 인면을 조금은 따라했던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뭔가. 그러니까 내 거의 말도 인면 딱 그런 자체는 클라인 유세가 이제 슈툴러의 인면을 거의 1대1로 모방을 했다라고도 뒤에 써 있기는 해요. 네, 근데 약간 틀린 점이라고 하면은 그 슈툴러 같은 경우는 2층 이상에는 전부 다 이제 둥근 창, 그러니까 곡선이 들어가 있는 창으로 했는데 뭐 그런 부분은 전부 다 이제 차지하고 창은 전부 다 직사각형으로 그냥 통일을 시켰고 제일 위쪽에 있는 상부창도 슈톨러가 한 거에서는 되게 좀 작아요. 작게 남아 있는데 여기는 조금 더 그거보다는 훨씬 크게 이제 만들어 놨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 슈톨러가 지향한 컨셉은 전부 다 갖고 왔다라고 하는 부분. 네. 9번 슬라이드 참 한 번만 다시 보여주세요. 네. 이게 확대를 하면 그러니까 사실은 맨 위에 창이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네, 거의 없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조그맣게 뚫려는 있는데 이거 갖고서 이게 진짜 창의 그런 기능을 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다시 지은 건지도 모를 수도 있겠다. 사람들이. 약간 그러니까 뭐 역사적 맥락을 알고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면 당연히 알겠지만. 근데 딱 이 사진만 이렇게 봐도 아 이건 너무 현대적인 건물이다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런 모형은 존재는 했지만 나 이 브란덴부르크 투어랑 그냥 옆에 있는 건물이랑 딱 비교했었을 때 아 이거는 그냥 아무 그 사전 지식이 없다라고 하면 그냥 브란덴부르크 투어 옆에다가 아 현대식 건물을 지어놨구나라고 생각이 들 것 같은 건물이라 네. 구별은 되게 확 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냥 사니어룽 한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가보면 진짜 저도 지금까지 새 건 줄 알았어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난 가서 본 적이 없네 저거. 브란덴부르크만 맨날 앞에 가가지고 보고 막 이랬지. 옆에 있는 건 생각도 못했는데. 특징이 별로 없으니까. 진짜 저는 이거 보고 아 이쪽이 베를린 장벽 있는 지역이라 다 장벽을 무너뜨리고 새로 지었나 약간 이런 생각 들 정도로. 아 그렇구나. 이 스터디 아니었으면은 저게 저런 건물인지도 몰랐겠네. 그니까. 그러게 저는 이 개념이 딱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게 이 건물 자체는 예, 복원된 게 아니고 그냥 업데이트된 것 같은 그런 느낌? 이거를 복원이라고 봐야 되는지도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의문이 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복원보다는 복구에 가까운. 나는 오히려 반대인데 복구라고 하기에는
너무 그러니까 해석이 많이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만약에 복원의 개념들에서 방금 그 드레스덴 그 교회하고 비교해 보면 거의 그거는 고증하듯이 이렇게 복원을 했다면은 얘는 거의 진짜 그냥 약간의 느낌만 남겨놓은 약간 복제품 정도의 느낌이지 복원이라는 느낌은 안 들기도 하는. 단어상으로 보면은 컨셉지오넬 레콘스트럭지온이라고 하는 게 저는 되게 와닿았거든요. 컨셉을 따온 거잖아요. 그냥 단어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하면. 그렇죠. 네. 그 맥락은 그러니까 전에 있던 건물하고 다 있긴 한데 저희가 여지껏 했던 그 복원의 시점으로 보면 안 된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는 너무 조금 건축물 자체가 역사적인 건축물이 대부분 나온 것 같기는 해요. 사실 이 건물 자체의 중요도나 아니면은 이 건물 자체의 히스토리가 중요하다는 말은 책에서도 안 나왔었거든요. 저희가 지지난주에도 그 이세신궁이랑 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그 진정성의 개념이 한 번 더 좀 업데이트가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진정성이 단순히 그러니까 복원은 어쨌든 진정성을 되살리는 거에 관한 거니까. 근데 그 부분이 그런 단순히 마테리얼이나 이런 거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말하자면 도면에도 좀 있다고 본 게 아닐까 이 사람은. 그래서 그 이전 건축가의 생각이 담겨 있는 거니까 도면이. 그러니까 그 이세신궁이 그런 식으로 논의가 되면서 모든 동아시아의 건축물은 사실은 계속 그런 각 부재들이 나무들이 이제 떼었다 다시 붙여졌다 계속 복원되고 있는 그런 온고잉한 과정이니까. 근데 이거는 그런 걸 한참 넘었는지 안 그런 걸 또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베니스 원장의 기준으로 맞춰서 보긴 어려운 거죠. 네, 저는 그렇다고 봐요. 일단은 재료 자체도 그렇고. 베니스 원장 약간 그 수리의 느낌 아니에요? 약간 그 어떤 것이 이렇게 풍화되거나 파괴되었을 때 그것을 수리하는 방법에 대한 복구. 보수. 그것도 그냥 어떠한 그런 보수에 대한 그런 좁은 분야에서의 어떤 원칙을 만든 거지 복원이라는 혹은 건축 전반의 그런 대원칙을 만든 건 아니니까. 저는 사실 그것이 약간 그런 복원에 대한 대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지금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일리만 봐도 그 카이저 비엘름 교회 있잖아요. 그건 봐도 이제 교회를 복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문제부터가 이제 제기가 되는 거니까. 근데 복원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가정하고 거기서 그때부터의 어떤 복원론을 말하는 거니까. 전 그래서 최근에 베를리너 슐로스도 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는 되게 괜찮았던, 그러니까 되게 처음에 시작한다고 했을 때는 너무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고 필요 없는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 뮤지엄 인젤의 그 베를리너 돔하고 알테스 뮤지엄부터 시작하는 그게 이제 브란덴부르크 투어까지 이제 쭉 이어지잖아요. 그 흐름에서 봤을 때는 되게 괜찮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 올드 시티가 복원된다 개념에서. 근데 이제 거기서는 한편으로는 복원을 완벽하게 이제 똑같이 했다고 하기도 되게 애매한 게 한쪽 면이 그 무슨 포름으로 돼 있잖아요. 아시나요? 네. 한쪽 면은 되게 그냥 밋밋한 파사대로 그 강쪽 면은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서도 되게 실험적이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것도 복원이라고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한편 들었습니다. 보셨나요 혹시? 슐로스? 때마침 동쪽 파사드네 그게. 아 동쪽 파사드. 동베를린 바라보고 있잖아요. 아 그래도 되게 현대적인 부분. 그 상도가 말한 그 최대치지 않을까요? 독일에서의 최대치?
그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왜 프랑스에 있는 노트르담 대성당처럼 왜 그런 게 안 나오냐 이런 거에 대해서 독일 안에서 할 수 있는 그게 가능한 최대치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진보적인 거는 네, 없을 것 같아요. 밀리터리 뮤지엄 드레스덴. 밀리터리 그러네요. 밀리터리. 네, 뉘른베르크 제가 한번 갔었는데 뉘른베르크에 나치 전당이 있거든요. 그 나치 전당대회 했던 전범 재판소. 그 재판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전당대회 하는 곳. 거기에 박물관이 있는데 그것도 되게 드레스덴에 있는 밀리터리 뮤지엄이랑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센 축이 하나가 그건 아예 건물 안까지 파고들어서 쫙 그거를 건물을 다 뒤집어 놓고 그러니까 뭔가 그 히틀러의 나치 인사하는 방식 있잖아요. 손 하나 딱 들고 그 느낌으로 그거를 근데 만약에 걔랑 얘랑의 차이를 굳이 말하자면 얘는 거의 없던 거를 새로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거에 이렇게 개입되는 개념이 아니라 약간 같이 컨셉을 가지고 처음부터 그냥 지은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또 다르게 보이기도 하는 그런. 그 히틀러 얘기 나와서 뭐 아실 텐데 그거 인터넷 뉴스를 봤는데 그 오스트리아의 히틀러가 그거를 경찰서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본 것 같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네오나치들이 되게 자주 와서 거기 앞에서 뭐 이런 여러 가지 행사 같은 걸 한다고 하는가 봐요. 멋있네. 경찰서로 바꿔버리네. 약간 선 긋는 분위기. 약간 그거 같네요. 그 벨기에 자하디드. 이거 사진 2개 보냈는데 저 이 위에 있는 그 네모난 거는 못 가봤어요. 근데 밑에 이 입구에 있는 캐노피 이게 굉장히 그 팔처럼 뻗어 있어요, 진짜. 인사하는 팔처럼. 근데 이게 쭉 들어가서 건물을 다 헤집어놔요, 이 선이. 그리고 이 안쪽 가보면은 진짜 지금 축구장 정도 되는 크기의 대운동장이 안에 있고. 근데 저기 위에 저게 그냥 단순히 올려진 게 아니라 그 밑에 층에도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런 그 축을 따라. 이게 여러 대각선들이 누가 한 거예요, 저거는? 모르겠어, 하는지. 제대로 된 평면은 아닌 것 같은데 평면이 약간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이 오른쪽에 있는 게 그 입구고, 그래서 어쨌든 이게 안에 이게 2차원적이라 잘 안 보이는데 3차원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안 잡혀요. 리베스킨트의 되게 비슷하네 그 느낌이랑. 드레스덴. 이것은 슐로스. 멋있다. 진짜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 동쪽 그 강 쪽 면을 가서 보면 파사드를 보면 되게 좀 뭔가 답답한 면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되게 왜 저렇게 했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긴 했어요. 너무 뭐라 해야 돼? 자로 잰 것 같은. 네, 설명하기 힘든 그런 느낌이었어요. 여기 그 베를린 여름에 그 밤에 빛 축제할 때 보면 진짜 예뻐요. 여기도 항상 이 이면에다 쏘는데 미래지향적인 파사드. 여기에 굉장히 그 날카롭게 사각형이 이렇게
시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막 여기로 구슬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그 차이가. 오히려 현대적인 거를 가미할 수 있게끔 되게 단순한 인면을 제작을 한 게 아닐까요? 그러게. 이게 독일의 그 한계치. 아니구나. 방금 더한 것도 봤구나. 아, 그리고 이거는 그 전에 여기 이 자리에 서 있던 거래요. 이게 팔라스트. 아 진짜? 원래 이게 그러면은 철거가 되고 지금 이 궁이 들어온 거예요? 네, 여기가 베를린 팔라스트 네어 베를린 리푸블릭이라고 해서 동독의 그 무슨 당회관인가? 여기가 똥강 방사예요. 당사 맞죠? 그래서 이게 동독에 되게 중요한 건물이었는데 더라고요. 그리고서 슐로스를 지었다. 아 그래 뭐 있었구나. 어떻게 보면 동독이 서독한테 먹혔다는 개념의 볼 수도 있는. 오히려 되게 현대적인 건축물 같은 데에서 이야기할 거리가 많이 나오네요. 이제 앞으로 되게 더 논쟁. 질문이 없으시면 네. 일단 발표는 마무리를 할까요? 여기서? 네. 네. 근데 아까 그 성룡이가 보여준 그 건물이 그게 있던 게 맞아? 내가 알기로는 나는 옛날에 그냥 클래식한 건물에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아, 내가 아마 상도도 아마 봤을 텐데 그 책 상상의 아테네인가? 거기에 나왔던 것 같아. 저도 형이 보여준 저걸로 알고 있어요. 아 진짜? 그리고 그 가연이도 들었는데 여기 베를린의 친구인데 걔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엔지니어였대요. 근데 그분이 이 해체할 때 이 건물 기존에 있던 건물이 있잖아요. 저기서 지금 파사대부 창문이 있잖아요. 저거를 하나를 떼와서 제 친구의 남자친구 책상을 만들어줬대요. 와 진짜 멋있다. 와, 저게 근데 동독에서 되게 중요한 상징적인 건물이었대요. 되게 많이 사용되고 동독 사람들한테 되게 하나의 되게 중요한 기억의 장소였는데 저게 어떻게 보면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철거가 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동독의 그런 정체성을 많이 어떻게 없애려는 작업의 일환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도 그 잔재를 광화문 앞에 지우기 위한. 그거 그렇게 그냥 파괴시켰으면 안 됐다고. 뭐 네, 되게 그렇죠. 많이 반대했다고는 들었어요. 되게 많은 시민들이 반대하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저게 있었어도 되게 의미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뭔가 모르겠네요. 이게 이 베를린의 정체성하고 되게 잘 맞는 건물 같은 분단의 역사. 아 그러면은 근데 지금 사진 보니까 그 원래 있던 그 카이저 슐로스 그 황제궁이 다 부서진 게 아니라 일부만 파괴됐는데 동독이 그걸 다 부신 것 같네. 그래서 동독이 완전 파괴하고 새로 지은. 그럴 수 있겠네요. 되게 그냥 라이프치히에 있을 것 같은 그냥 그런 건물이다. 완전 라이프치히. 예, 맞습니다. 라이프치히 라이프치히- 황희찬 이적했는데 죄송합니다. 너무 아, 딴 진짜? 얘기였어. 그리고 황희찬 드레스덴 이적해서 이제 보러 갈 수 있어요. 오. 네, 라이프치히 가보셨어요?
저 가봤어요. 오히려 되게 고전적인 건물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동독 같은 건물들보다는. 그래서 답사 한번 가고 싶어요. 라이프치 아직 못 가봐가지고. 라이프치 예뻐요. 예쁘고 크고. 그러니까 좋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네, 대법원도 되게 이쁘고 일단 녹지도 많고 학생 도시고. 근데 안 좋은 거라기보다는 좀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시내가 너무 개발이 많이 돼서 너무 상업적으로 개발이 많이 됐어요. 호텔 같은 게 많이 들어오고 쿤스트 뮤지엄이 있었는데 그 이면을 다 가리도록. 거기에 제 최애 건축가가 있는데 슐츠. 근데 슐츠 거기 그 뭐지? 모듈러의 지하에 있는 슐츠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그 회사가 운영하는 그 뭐야 인쇄소예요? 갑자기 슐츠 나와가지고. 아니지 않나? 아니겠지. 근데 이름이 똑같고 뭔가 건축을 전문으로 하는 그 뭐야 화방에 지하에 있으니까 그 슐츠가 운영하는 건가 싶어가지고. 뭔가 안 어울리는데 거기랑. 근데 슐츠 그거 뭐야 베를린에도 회사 있잖아요. 사무실 그죠? 없을걸요? 거기 라이프치히만 있어. 없나? 라이프치히가 그건가? 본점인가? 거기밖에 없을 거야. 아무튼 라이프치히. 상도 너가 말한 거 그럴싸하네. 난 그거라고 생각했어. 그냥 진짜 보자마자 그럴싸하다. 이게 달라요. 그 왜냐면은 폰트도 좀 비슷하고 뭔가. 게엠베아가 붙었어 여기는. 게엠베아. 근데 이거 구글에 나오는 이미지 보면 아무튼 그 분데스리가 관중이 다시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 황희찬을 응원하러 한번 갑시다.